우리 제주의 이웃들이 함께 만드는 예술. 누구나 쉽게 제주의 이야기를 예술이란 언어로 이끌어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 답을 문화예술 전문 인력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준비한 제주형 문화예술 전문 인력 소셜 플래너. 문화예술의 기획부터 실행까지 제주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위대한 수업. 예술 경영을 위한 생생한 수업을 한번 들어볼까요? 박신혜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희대학교 박신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소셜 아트 플래너에 대한 것입니다. 아직 생소하지만 기본적으로 예술을 통해서 사회 변화와 그리고 예술 자체의 혁신을 위한 기획자라는 어떤 인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저희가 21세기에 살고 있고 그리고 또 21세기 들어서 스마트폰이라든가 그러면서 SNS 활동들이 활발해지는 이런 환경들 그리고 SNS 활동 자체가 사실은 이런 정보의 공급자와 수요의 이런 관계들을 굉장히 많이 바꿔놨죠. 그래서 최근에는 굉장히 SNS 자체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는 플랫폼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 플랫폼이라는 것 때문에라도 국가 간의 경계가 없어지고 그리고 전 지구적인 어떤 연결망을 통해서 많은 새로운 산업들까지도 생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지점에서 문화 개념의 확장과 적용이라는 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문화다원주의,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유럽 중심의 또는 선진국 중심의 문화가 일정하게 하이라키를 이루었던 시대는 이제 지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훨씬 더 다양한 문화들 그리고 다양한 문화 간의 차이들을 존중받는 이런 시대가 되면서 이제는 문화를 활용한 많은 활동이나 산업 자체가 엄청난 스펙트럼을 형성하게 된 점도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문화 분야에서 이 산업적인 구도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게 되고 있고요. 이제는 제조업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이 문화 영역은 앞으로도 미래적인 큰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문화민주주의라는 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는 문화라는 것을 어떤 특정한 계층이나 계급이 소유하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문화를 즐기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문화를 생산할 수도 있는 이런 구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술 현상 역시도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제 이전에 생각했던 모든 예술은 문학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연극, 미술 이런 식의 장르 구분을 했었는데 이제는 크로스오버라든가 이런 현상 때문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위 문화라고 하는 이런 현상들조차도 새로운 문화 영역으로 부각이 되면서 이 문화 자체의 장르 융합적인 현상들이 굉장히 두드러지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이 매체와 기술 매체와 예술을 결합하면서 미디어 아트라든가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메타버스까지 얘기가 되면서 가상 공간에서의 예술 활동까지도 많은 논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환경 변화가 결국은 문화예술의 패러다임 또는 문화예술 정책에서도 이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면서 새로운 인력들의 수요가 생기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문화정책의 지형에서 변화를 본다면
자, 이전까지는 저희는 보통 문화의 민주화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문화의 민주화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술, 그 예술은 정말 인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유산이죠. 그런 유산적 가치를 갖는 예술의 성과물을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누릴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문화의 민주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이 문화의 민주화를 위해서 엄청난 그 투자를 하고 있고요. 뭐 일테면은 뭐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이라든가 뭐 오페라 하우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말 정부가 주도하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래서 많은 문화예술 시설들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 이것이 문화의 민주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문화의 민주화에서는 예술가와 예술을 창작하는 대상과 주체와 그리고 예술을 향유하는 대상 간의 분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예술은 대체로 전문 영역으로 이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엘리트 예술이라는 것이 중심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문화민주주의라는 유형으로 넘어가면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문화를 즐기는 사람과 문화를 만드는 사람과의 경계를 없애고 누구나 다 문화를 즐기면서 또 한편으로 자신의 문화를 만들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 그 다음에 아마추어 예술가라는 개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예술을 통한 어떤 사회적인 효과를 더 중시하는 이런 흐름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뭐 도시재생을 문화를 통해서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최근에는 이런 코로나 시절에 많은 그 일반 시민들이 집에서 오페라를 스스로 만들고, 그 다음에 명화를 패러디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문화를 생산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화의 민주화라는 속에서 사실 이제까지 많은 정책이 이루어져 왔고, 그리고 지원이라는 예술 지원의 맥락도 문화의 민주화에 집중돼 있다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즐기면서도 그들이 문화를 생산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또 한편은 문화예술을 통해서 사회적인 효과를 증대시키는 이런 쪽으로도 지원 정책이 확대된 것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지역 문화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제주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의 그 접근권, 그러니까 문화의 민주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술을 즐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이제까지 예술을 즐기지 못했던 사람들이 누굴까 보면은 뭐 취약계층이라든가 또는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배제돼 있던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향유의 기회를 주는 그런 인력들도 필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민주주의 차원에서 예술을 통해서 사회적 효과를 보려고 하는 다양한 부분들이 있게 됩니다. 이를테면은 커뮤니티 아트라든가 도시나 지역 재생이라든가 또는 다문화 사회를 이루게 한다든가 이런 식의 사회적 영향과,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쪽도 굉장히 새로운 인력의 어떤 구운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문화예술을 가지고 나름대로 뭐 기업을 만들 수 있고 또 창업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뭐 다양한 창조 산업을 일굴 수 있다라는 이 문화 영역에서의 경제적 효과까지도 넓어지면서 이 지역에서 많은 문화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변화 속에서 저희가 소셜 아트를 그럼 왜 이야기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소셜 아트란 무엇인가를 보려면 먼저 예술이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예술은 기본적으로 첫 번째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술과 효용성을 따져서 볼 때 예술은 사실은 탈효용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예술은 제가 이거 우스갯소리로 우리 학생들한테도 가끔 얘기하는데요. 예술이란 쓸데없는 짓이다. 전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쓸데없는 짓이라는 뜻은 결국 효용성을 넘어서는 영역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창의성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볼 때는 내가 공부해서
대학을 들어가서 좋은 대학을 가서 또 대학을 졸업해서 인류 대기업에 입사를 해서 이런 식의 사고로는 창의성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효용 중심적인 사고를 이 자본주의 사회 자체가 굉장히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효용성의 구도와 틀을 벗어나면서 이런 탈효용성, 정말 어떻게 탈효용성 속에서 오히려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이런 측면에서 예술의 탈효용성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스티브 잡스가 아트 앤 테크놀로지를 얘기를 했었죠. So, I've said this before, I thought it was worth repeating. It's in Apple's DNA that technology alone is not enough. That it's technology married with liberal arts, married with the humanities. 그리고 실제로 그는 대학 교육이 너무나 효용성을 중시하는 교육으로 진행이 돼서 오히려 대학 교육에 흥미를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그가 유일하게 들었던 과목은 그 옛날 언어, 고어에 관한 것이었죠.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고어를 배운다는 게 어떤 효용성이 있을까? 그런데도 오히려 그는 그걸 통해서 이런 서체를 발견해내는 굉장히 놀라운 어떤 효용성을 또다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보면 이게 모순된 언어지만 가장 쓸데없는 짓 속에서 굉장히 쓸모있는 사건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예술이란 자기 충족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술 그 자체로 만족도를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지점을 예술의 본원적 가치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예술과 삶인데요. 결국 예술은 어디서 나오는가라는 얘기를 하면은 결국은 인간에 대한 많은 이해를 통해서 인간의 다양한 삶 속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예술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그런데 창의성을 갖게 되고 그리고 예술은 자기 충족적인 굉장히 근본적인 가치를 갖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체로 사회적 가치를 갖는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죠. 뭐 쉽게 이해를 한다면 이전에 그 많은 셀러리맨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이 됐고 그 다음에 아주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베스트셀러가 뭐냐면 색칠하기라는 것이었죠.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효용성 사회에서 매일 경쟁하고 그리고 남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경쟁 속에서 그 인간관계를 많이 훼손하는 이런 것이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그들이 스스로에게 위로를 주고 그리고 스스로의 본질적 가치를 찾는데 색칠하기라는 아무 쓸데없는 짓을 하면서 그걸 찾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예술이 가지고 있는 이 특성이 결국은 자기 충족적이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 예술의 본원적 가치를 통해서 사실은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은 그 경제학자들이요 어떤 연구를 했냐면 바로 이런 예술의 탈효용성인데도 예술이 굉장히 가치를 갖고 또 예술이 본원적인 가치를 갖는데도 이게 사회적 경제적인 효과까지 있다는 것을 이 경제학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보몰과 보엔이라는 경제학자는 이 공연예술이라는 것을 보면 공연예술은 외부의 효과와 투자 간의 모순이 굉장히 크다라는 그러니까 투자를 했지만 매일 적자가 나는 이런 구조적인 모순을 비용 질병으로 설명을 했고요. 그러나 예술이라는 것은 외부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는 이런 지점을 통해서 결국은 이 예술의 문화 정책이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지원의 당위성을 증명해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결국 예술은 이 외부 지원이 굉장히 당연한 것이라는 이런 논리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예술은 누구의 예술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모더니즘 예술 속에서는 이제 엘리트 예술가들이 예술을 하죠. 그러나 이제는 이 유튜브 시대 또는 뭐 이런 문화 다원주의 시대에서는 누구나 다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누구의 예술인가가 다양하게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예술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했을 때 예술은 보통 우리가 극장에 가고 공연장에 가고 또 미술관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예술을 거기가 아닌 우리 삶 전반에 예술이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들이 또 쟁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술은 어떻게 습득하는가, 뭐 예술대학에서만 습득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내재된 잠재적인 창의력을 끄집어내서 자기 스스로 예술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예술의 효과들이 결국은 인간과 사회, 자연, 문명에 대한 어떤 성찰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좀 앞에 설명이 많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예술 생태계 속에서 이 소셜 아트와 엘리트 예술이 어떻게 다를까를 본다면, 자, 엘리트 예술의 창작은 엘리트 예술가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들의 목표는 예술적 수월성, 그러니까 최고의 예술의 수준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것은 절대 창작이라는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창작의 결과들은 어떻게 유통이 되냐면 공연장이나 미술관과 같은 장르 전용 공간에서 유통이 되고, 그리고 거기를 찾아온 관람객이 향유를 하는 굉장히 제한적인 어떤 참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이런 그 엘리트 예술의 이 생태계는 사실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실제로 장르 전용 공간을 찾아오지 않으면 안 되는 현상이겠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다양한 예술 교육을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소셜 아트라는 개념이 필요성이 나오게 된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소셜 아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술가가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창작을 하고, 그리고 목표는 예술적 수월성이 아니라 사회 변화의 목표를 두는 것을 소셜 아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셜 아트는 어떻게 유통되는가? 이 유통은 장르 전용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일상 속에서 다양한 삶의 현장 속에서 서로 공유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향유와 소비 관점에서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예술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하고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그러니까 협력을 하고 또는 상호작용을 하면서 하는 이런 형태의 향유 형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국가는 왜 예술에 투자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앞서 저희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또는 이제 그 영역을 문화경제학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보몰과 보엔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들이 학문적으로 증명해낸 사실은 예술은 자기 충족적이고, 그리고 이런 그 외부 효과가 큰 데에 비해서 이 투자라는 것이 투자 대비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투자는 재화로 들어가지만 외부 효과는 가치로 드러나는 이런 모순이 있기 때문에 결국 국가는 예술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을 설득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투자한 것은 재화인데 그 예술이 주는 외부 효과는 가치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렇다면 그 가치가 무엇인가라는 것이 바로 예술의 사회적 영향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일테면은 저희가 이 소셜 아트에서는 노숙인에게도 무용을 가르칠 수 있죠. 그러면은 노숙인에게 무용을 가르쳤을 때 노숙인이 무용을 배운 다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근데 그 변화라는 것은 갑자기 노숙인이 예술 교육을 시켰다 해서 갑자기 무슨 뭐 사회인이 돼서 뭐 회사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가 되는 것도 아니죠. 오히려 노숙인이 예술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몸을 깨닫게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무용이라는 것은 결국 몸을 깨닫게 되는 것. 그러니까 노숙인이 여태까지 자기 자신을 한 번도 돌봐야지 않았을 텐데 자신의 몸의 언어를 발견하게 만들게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노숙인은 걸음걸이가 달라질 것입니다. 근데 걸음걸이가 달라지게 되면 결국은 자존감이 생기게 되고요. 자존감이 생기게 되면은 자신의 삶을 다시 돌이켜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에게 삶의 의미를 찾게 되면서 그들에게 어떤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벤자민의 쇼팽이라고 제가 썼는데요. 이 벤자민 젠더의 이 벤자민 젠더는 피아니스트이자 그 지휘자인데요. Great. 이 젠더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테드에서 강연하듯이 강연을 하면서 쇼팽을 쳤대요.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한 소년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태어나서 쇼팽의 피아노 곡을 처음 들었는데 자기 형이 지난번에 웬 괴한에게 총에 맞아 죽었지만 그때는 울지 않았다고, 그러나 선생님이 쇼팽을 들었을 때는 울었다는,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쇼팽이라는 것, 그 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본원적인 거죠. 근데 그것이 결국 그 아이의 어떤 본원적인 변화를 일으켰기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예술의 가치가 이렇기 때문에 많은 선진국에서는 이 코로나19 시대에 더욱더 예술이 중요하다고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예술가의 존재가 더욱 중요하다라는 말을 해서 저희를 참 감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도 좀 이전의 얘기는 하지만 1946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서 취했던 조치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국민의 그 신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의료보험제도를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정신의 건강을 위해서 영국 예술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국가는 예술에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많은 국민들이 이런 정서적 안정, 그리고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 삶을 스스로 주도할 수 있게 하는 역량을, 그리고 창의성을 배양한다는 점에서 국가는 예술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말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예술의 그 근본적인 것은 이제 본질적 혜택이고, 이 본질적 혜택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은 예술을 통해서 자기 변화를 먼저 일깨우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도구적 혜택으로 이제 스피로버 효과로 가게 되면 다른 사람하고 소통을 잘하게 된다든가, 또는 어떤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된다든가, 또는 사회자본을 형성하게 되는 이런 도구적 혜택까지도 연결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엘리트 예술과 소셜 아트는 똑같이 본질적 혜택을 통해서 이 사회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그런 등식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 문화의 사회적 영향으로 확대될 경우, 그러니까 예술에서 시작해서 문화의 사회적 영향으로 갔을 때는 굉장히 다양한 확장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문화나 예술이 가지는 사회적 영향, 즉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발견하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부터 결국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논리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건강에 대한 것, 치유에 대한 것이겠죠.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힐링 아트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제로 암 환자라든가 또는 이 청소년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치유 프로그램을 예술 프로그램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결과라는 것은 굉장히 크게 나타났는데요. 일단은 암 환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자신이 그동안 삶을 돌아보게 되면서 자신이 그동안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누구를 미워했다든가 원망했다든가 하는 것들을 풀어내는 굉장히 큰 어떤 치유 효과를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예술 프로그램을 했을 때는 정말 저희가 이게 그 프로그램이 한 10회 정도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가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해 한 해 할 때마다 아이들이 그 변화하는 것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서 결국은 이런 학교 폭력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는 것을 분명히 저는
확인한 바 있었고요. 그런 점에서 이 예술을 통한 범죄 예방 이것도 굉장히 큰 영역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의 공동체 회복한다든가 또는 장애인을 이해하고 또 성소수자라든가 이런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회적인 고립된 사람들 뭐 이제 고독사를 방지한다든가 또는 어떤 이 어르신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도 예술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지금 가장 초미의 관심이죠. 저희 기후 위기에 놓여 있죠. 이 환경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 부분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창의성에 기반한 지식 사회를 만드는데 저는 문화예술의 영향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소셜 아트를 정의하고자 합니다. 소셜 아트의 정의는 일단 이제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소셜 아트는 예술과 창의성을 도구로 개인과 그룹, 사회 전반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하고 다양한 사회 구성원과의 협업을 주도한다 이렇게 말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셜 아티스트는 예술가이고 그러나 사회 변화 에이전트이고 촉매자이고 비전을 제시하는 자이고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어떤 예술적 실천을 발휘하는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정의 외에 제가 또 하는 정의는 소셜 아트는 예술가의 창작 방식 자체가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술가의 창작 방식을 절대 창작 개념의 예술적 수월성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예술 본연의 가치를 사회적 관계 속에서 구현하고 그에 따라 예술의 사회적 영향 관계 형성에 주력함으로써 예술을 통한 개인의 변화, 사회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소셜 아트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 사례인데요. 제주에 춤 예술원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만드는 춤추는 베넥 저고리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일종의 공동체 예술, 생태 예술에 해당하는 그런 것이고요. 어떠한 소리가 그릇 소리가 들건 어떠한 상황이 되건 간에 그냥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냥 걷는다. 그리고 내 발이 걷고 있다. 내 두 코는 숨을 쉬고 있다. 그리고 내 눈은 볼 수 있다. 모든 기운을 잘 받고 살고 있는지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잘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이제 무용을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이제 무용을 사회 소셜 아트 개념으로 무용을 정의한다면 결국 무용은 인간과 자연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몸이라는 것이 결국 인간 그리고 자연에서 자연과 몸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춤이라는 것은 기술을 배우고 훈련받아서가 아니라 그 인간과 하나가 됨으로써 스스로 되는 춤이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연 속에서 그러니까 무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워크숍을 통해서 자연과 몸이 하나됨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자신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은 결국 우리 각자가 제자리에 잘 서는 것 그리고 나 자신으로 중심을 잡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야만이 타인을 위한 프로그램 공급자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자신으로부터 출발하게 한다는 지점이 소셜 아트의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대표님이 보통 엄마들은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아이들의 행동을 엄마가 따라하게 하는 이런 식의 이게 전도되는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도 얘기를 한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포용적 예술의 한 형태인데요. 기본적으로 시각 장애인은 보이지는 않지만 소리를 들을 수 있죠. 그다음에 청각 장애인은 사실은 사회를 현실을 볼 수 있지만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듣는 사운드 아트 개념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시각장애인은 소리만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고요. 그리고 청각장애인은 이 보이는 것만으로도 또 소리를 상상하게 만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보통 비장애 예술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장애를 갖지 않은 일반적인 예술가가 하는 예술은 비장애 예술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장애 예술이 더 크리에이티비티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비장애 예술은 다 보고 들을 수가 있죠. 그런데 오히려 시각장애인은 보기만 하고 소리가 안 들리는데도 그 보이는 데서 소리를 만들어내고, 청각장애인은 이 보이는 들리지 않는 가운데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소리를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오히려 예술의 조형적 요소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상상창고 숨, 이게 제주의 또 한 사례입니다. 어르신들의 기억 속에서 마을의 이야기, 터무니를 알아가고 앞으로 이 마을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그 서사를 연결해 갈지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는 그런 장들을 계속 하고자 예술학당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또 마을의 기록단들의 활동들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혹은 또 잊혀졌던, 모르고 있지만 혹은 또 알아가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을 예술로 기록해가는 과정들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탐사하고 새롭게 지역을 발견하게 하는 프로젝트들, 그러면서 실제로 이 지역의 자원들을 하나의 자원으로 만들어서 노래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해안 빙떡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언어를 통해서 또 이런 그 지역의 음악을 만들어내는 이런 공동체 예술의 형태도 중요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문화 소셜 플래너 또는 소셜 아트 플래너의 역량과 자질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 첫 번째로 보면은 저는 전략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전략적 사고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에서의 문제가 뭐고, 그 다음에 위기가 뭐고, 그러면서도 기회가 무엇일까, 이런 것을 잘 파헤칠 수 있는 기본적인 역량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환경 분석을 굉장히 잘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 같은 경우야말로 이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는 이전에는 체험을 해보지 않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아무것도, 그러니까 환경이 낮으면 해야지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면 어떠한 변화도 가져올 수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 변화를 하나의 위기로 삼을 수 있는 역량,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전략적 사고의 핵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전략적 사고 하는 방법은 일단은 환경 분석을 합니다. 근데 환경 분석은 외부 환경이 있고 내부 환경이 있겠잖아요. 그렇다면 일단 외부 환경 변화를 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언택트고, 그 다음에 기술이 너무나 가속화돼서 이제 기술이 현기증이 날 정도로 변화들이 너무나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고, 특히 가상 공간이라는 것이 거의 이 현실 공간을 대체할 정도로 정말 전면적인 그런 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또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위기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이 저는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내부 환경 분석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 나의 자원은 무엇인가, 나는 이런 환경 분석에서 내가 어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가졌는지 자기의 자원을 분석을 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나 예술가들은 대부분 자원이 빈곤해요. 일단 재화적인 자산도 없고 자원이라고는 크리에이티비티밖에 없죠. 자, 그런데 그 크리에이티비티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내부 자원은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환경 분석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포지셔닝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데요. 자, 포지셔닝이라는 건 이제 뭐 마케팅에서 쓰는 말인데요. 그래서 나의 위치를 남과 다르게 위치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차별화 전략,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지금의 환경 변화에서 맞아떨어지게 나의 위치를 정하는 그런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결코 쉽진 않지만 그러나 또 어렵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전략적 사고의 예는 굉장히 많은데요. 뭐 일테면은 저는 이번에 게임 음악 콘서트를 열었는데요. 그게 이제 세종문화회관에선 처음으로 오케스트라를 활용을 해서 이 게임 음악만을 클래식으로처럼 해서 이렇게 연주를 했는데 이게 완전히 매진이 됐는데 그때 관객들이 대부분이 게임 유저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게임 유저한테 인터뷰를 해본 결과 자기는 한 번도 클래식 음악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클래식 공연장에 와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거는 엄청난 틈새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관객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큰 차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클래식의 그 관객을 분석을 하면은요, 굉장히 연령층이 높아요. 그러니까 젊은 관객층이 없는데 이게 게임 음악 콘서트로 인해서 MZ세대들이 완전히 관객으로 전환되는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점이죠. 자, 그래서 전략적 사고라는 것은 바로 이처럼 환경 분석을 통해서 빈틈을 찾아내서 그것을 기회로 만드는 이런 역량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환경에 대한 것을 좀 시대적으로 볼 필요도 있을 텐데요. 사실 20세기에서 21세기로 진입하고 그리고 또 21세기가 이제는 이제 세기별로 변화가 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21세기 진입하고 나서 2009년에 스마트폰 출현으로 완전히 또 바뀌었죠. 패러다임이. 그러다가 2019년 코로나19로 이제 물론 그 전에 4차 산업혁명이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완전히 또 패러다임이 바뀌게 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전략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 제가 왜 이런 시대적인 얘기를 하냐면 모든 예술의 자원들은 단순히 예술계에서만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가장 큰 핵심은 노동 개념이 바뀌고 일 개념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예술이 AI하고 결합할 수밖에 없고 예술에서 로봇하고 결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또 전략적으로 사고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의 그런 많은 그 현상 중에 키워드는 언택트, 뉴노멀, 그리고 온라인 콘텐츠, 그리고 자원 관리, 그리고 기술 융합, 그리고 나서는 사실은 이제 뭐 기본소득 얘기가 나오는다는 것은 단순히 기본소득이 옳다 그르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산업 구조가 바뀌고 경제 개념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것이 예술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보는데 일테면 이런 겁니다. 사회적 경제, 공유 경제들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이제 노동으로 하게 되는 일반적인 전통적 개념의 노동들은 다 로봇가 대체를 한다며 이제 정말 이제 배달업도 거의 다 로봇가 하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지하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게 되면 결국 인간은 로봇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사회적 돌봄 영역이 굉장히 많은 산업 분야가 될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저는 소셜 아트를 통해서 이 사회 서비스 산업의 소셜 아트가 저는 그대로 적용이 될 거라고 본다는 점에서 저는 그런 그 산업 구조의 개편을 제가 강조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리더십과 거버넌스 역량이 필요합니다. 자, 리더십이라는 것은 결국은 조직의 목표를 조직들이 전부 합심을 해서 조직의 목표를 이루어야 되는 건데 거기서 리더십이 발휘된다는 뜻은 뭐냐면 조직 구성원마다 조직의 목표가 자기 목표처럼 체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그 목표를 향해서 자발적이고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그리고 창의적인 대응을 통해서 목표를 이루게 만드는 그런 것이겠죠. 자, 그래서 사실은 소셜 아트 플래너는 이 리더십에서 정말 굉장히 큰 그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관리자처럼 되지 말고 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리더로서 비전을 중시하고 가치를 중시하고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거시적인 그리고 충분한 어떤 그 인간에 대한 이해들 그리고 인간에서의 상호 영향 관계 이런 것을 중시하는 것이 필요할 텐데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소셜 아트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버넌스 역량을 통해서 소통의 기술, 리더십의 기술을 발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게 이제 핵심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예술기업가 정신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술기업가 정신은 무엇이냐라면 이게 무슨 단순히 창업 프로젝트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예술을 기반으로 혁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술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혁신하고 예술 자체도 혁신하는 이런 일이죠. 그런 쪽에서 일종의 이 예술을 통한 혁신을 하기 위한 마인드세트 같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테면 많은 예술가들이 있는데 예술가들의 태도를 예술기업가 정신으로 무장을 한다면 자신의 아무리 절대 창작을 하는 예술가라도 뭐 일테면 요요마가 기억하시죠? 그 백신 접종 받는 그 보건소에 가서 거기 가서 연주를 했어요. 그런 경우가 저는 예술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한 예술가의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전에 그 보스니아 전쟁 때 국립 그 사라예보의 국립 도서관을 폭격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국립 도서관이 그게 세계 문화유산이었는데 전쟁이라는 그 야만이 그걸 폭격을 해버렸죠. 그래서 완전히 무너진 도서관의 그 폐허 속에서 첼리스트가 첼로를 연주하게 되죠. 그런 것이 저는 예술기업가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으로서는 저는 예술기업가 정신이란 예술가를 포함한 문화 노동자들이 예술 자원을 기반으로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각종 기술을 창발적으로 활용하며 예술적 가치를 적용함에 따라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혁신 정신이다. 이렇게 정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결국은 예술은 절대 창작일 때도 사회적 가치를 갖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라예보의 폐허 속에서 첼로를 연주하는 것 자체도 엄청난 사회적 가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사회적 예술, 소셜 아트라는 것은 바로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더 큰 목표로 두는 그런 것이고, 이러한 얘기는 19세기에 존 러스킨이라는 화가이자 정치학자이자 경제학자이자 종교학자이자 아동문학가인 이런 사람이 먼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술의 고유가치와 유효가치를 얘기하면서 고유가치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유효한 가치가 되는지를 증명을 해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소셜 아트 플래너의 가장 큰 특징은 마치 존 러스킨처럼 예술을 중심으로 이 통찰력을 갖는 사람은요, 다방면에도 다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멀티플레이어가 된 거죠. 그래서 존 러스킨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제학, 사회적 가치, 그다음에 정치경제학, 예술, 그리고 스스로 그림까지 그렸기 때문에 정말 이런 다방면의 그런 통합적인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사람, 이런 것들, 그것이 결국 예술기업가 정신을 무장하면서 결국 소셜 아트 플래너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소셜 아트 플래너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예술의 가치를 증명하고 설득하기 위한 미션을 받은 그런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제주의 소셜 아트 플래너들 정말 저는 많은 자원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의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제주의 많은 역사와 사람들의 흔적들, 그리고 자연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제주에서 소셜 아트 플래너가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궁극적으로 여러분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예술의 가치를 증명하고 설득하는 존재로서 여러분의 위치를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의 많은 소셜 아트 플래너에게 기대를 표명하고 또 저의 지지와 응원을 보냅니다.